안녕하세요. 바른생각 바른공부의 힘 수학 강사 이태진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 2차 방정식 풀이 쭉 살펴봤죠. 오늘은 2차 방정식 활용에 대한 내용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 활용이라고 하면 우리가 문장제로 정리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식으로 구성하고 그 구성된 식을 풀어내므로 해서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들, 또 요구하는 것들을 찾아내게 되는데 2차 방정식 부분의 활용 부분은 사실 근의 공식이나 아니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라던가 2차 방정식을 작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가장 기본이 되었었던 2차 방정식, 즉 미지수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등호를 참이되게 할 수 있는 x 값을 찾는 방정식을 푼다라는 의미로서 2차 방정식을 보고 그 2차 방정식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의 그 활용 내용들, 한 번에 근을 찾을 수 있는 근의 공식이라던가, 또 근의 합이나 곱 정도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근과 계수의 관계라던가,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거꾸로 작성했었던 이런 내용이라던가 등의 내용들이 이제 전부 다 활용이라고 또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요, 앞서 2차 방정식의 풀이라는 주제로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으니 오늘은 그 본격적인 말 그대로 활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간 뭐 방정식의 활용, 연립 방정식의 활용, 또는 부등식의 활용, 이러한 또 뭐 함수, 1차 함수의 활용, 이런 활용에서 보았었던 가장 일반적 활용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의 활용으로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이라고 한다고 해서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것을 구분 지어 놓고 이것만 활용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주제, 관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크게 활용인데 왜 그게 안 나와요? 막 이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공부 다 됐어요. 2차 방정식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자,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실생활에서의 활용, 이렇게 이제 내용을 정리를 해놨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활용 문제 풀어라 그러면 늘 똑같습니다. 뭐가요? 활용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활용 문제가 늘 안 풀려. 활용 문제만 하려고 하면 괜히 어렵고 위축돼요. 식을 작성하라 그러는데 식만 작성되면 어떻게 2차 방정식 푸는 것까지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하건 인수분해를 이용하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 수는 있는데 이 2차 방정식까지가 작성이 안 됩니다. 그 식이 작성이 안 되는 이유를 살펴보았더니 이런 이유죠. 그 주제, 즉 어떤 수학적 상식에 대한 주제가 내가 이제 이미 알고 있다라고 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일 텐데 그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됐거나 아니면 기억이 없거나 그런 것 때문에 식이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념을 다시 공부해야 되는가 보다. 그리고 개념을 딱 펼쳤더니 개념의 첫 번째 나온 얘기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차 방정식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x로 놓는다. 문제의 조건에 맞게 식을 세운다. 세운 식을 바르게 풀어낸다. 마지막에 나온 답이 문제의 조건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한다. 식 세우고 풀고 확인하는 이 작업은 어떤 단원의 활용 문제든 항상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2차 방정식을 몰라서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 또 이렇게 풀어가는 그 방식을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 그 수학적 상식의 내용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당부하기를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학적 주제들, 상식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린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꼼꼼하게 기억하도록 하죠. 여기서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 순서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 어떤 형태로 문제가 등장하는지 바로 문제로 가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확인 문제 1번이에요.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보죠. 형은 동생보다 3살이 많다. 형의 나이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2가 크다고 했을 때 형제 나이의 합을 구하라. 사실 얘들아, 이런 문제들은 1차 방정식에서도 봤었어요. 연립 방정식에서도 봤었습니다. 즉 중학교 1학년 때도 봤었고 2학년 때도 봤었어요. 근데 얘가 왜 또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느냐? 똑같은 나이에 관련된 얘기지만 식을 완성시켜 놓고 나니까 문제 조건에 의해서 2차 방정식이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이이기 때문에 또 뭐 숙력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그게 1학년 때 나오고 그게 2학년 때만 나오고 그게 3학년 때 돼서는 나와서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한 개의 주제를 문제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식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나이에 관해서는 형이 됐거나 동생이 됐거나 시간이 1년 지나면 똑같이 1살씩 먹는다라는 차이, 그리고 문제에서 주는 조건, 형은 동생의 나이보다 3살이 많다. 그래서 내가 형의 나이를 x로 놓을 수도 있고요.
동생의 나이를 x로 놓을 수도 있어요. 동생의 나이를 x로 놨어요. 형의 나이를 y로 놨습니다. 이러면 연립방정식으로 풀겠다는 얘기죠. 미지수를 두 개로 늘려서. 그러면 y는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런 게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문자가 늘어나면 우리는 그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얘를 뭘로 생각하자? 형이 동생보다 3살 많으니까 x 플러스 3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이었기 때문에 또 미지수가 반드시 두 개가 나와야 되고 여기선 어디선가 제곱이 나와야 되는데 왜 동생의 나이를 x로 했을 때 형의 나이엔 제곱이 안 보이지? 이렇게 풀 게 아니라 문제에 주어진 조건대로 어쨌든 형제의 나이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 동생의 나이 구하고 동생의 나이 구했으면 형이 동생보다 3살 많으니까 3 더해주면 되고 그래서 각각의 나이를 이렇게 미지수로 설정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조건이 형제 나이의 제곱은 형의 나이의 제곱은 그럼 형의 나이의 제곱한다 그러면 x 플러스 3의 제곱은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동생의 나이의 제곱 그러면 x의 제곱보다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나이의 제곱의 2배보다 2가 크다고 한다. 그러니까 누가 큰 거야? 형의 나이의 제곱이 동생의 나이의 제곱의 2배 한 것보다 2가 크니까 여기에다 2를 더해주면 둘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니? 같아진다 그 얘기예요. 이런 2차 방정식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즉 여기까지 크다고 했을 때 이 내용까지가 여러분들이 식을 작성하는데 신경 써야 될 부분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을 보고 근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아주 단편적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내용이 이제 궁극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봐요. 이거 보게 되면 이제 좌변 정리하겠죠?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는 2x제곱 플러스 2. 이 식을 x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좌변에 있는 식을 모두 우변으로 이항시켜서 x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 6x 되겠죠? 마이너스 6x. 그 다음 9, 마이너스 9 플러스 2가 될 테니까 마이너스 7은 0. 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제 이걸 풀어내는 것이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거예요. 뭐라고? 2차 방정식을 풀려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걸쳐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풀이에 의한 근의 공식, 그 다음에 거기에서 2차 방정식 거꾸로 작성하는 것까지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한 풀이로서 이러한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공부했죠. 그 공부했었던 내용이 이제 내가 얘는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로 바로 풀 수 있겠구나. 7, 1은 7, 마이너스 7 곱하기 1해야 마이너스 7 곱이 나오고 합이 마이너스 6이 되겠구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7 곱하기 x 플러스 1이 되겠구나. 그게 0이란 얘기로구나. 그래서 x는 7이 되거나 또는 x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 자, 2차 방정식 근을 찾았더니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 그럼 이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든지 둘 다 모두 답으로 해야 되는데 문제에서 형제 나이, 즉 동생의 나이를 x라고 놨으니까 세상에 동생의 나이가 마이너스 1살 어딨어. 넌 나이가 너무 어려서 형이랑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넌 마이너스 1살이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 양수로 얘기해야 되겠구나.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우리나라는 태어나자마자 1살이니까. 그러니까 동생의 나이 얼마? 동생의 나이는 7살. 형의 나이는 그거보다 몇 살 많다고요? 10살. 3살. 그죠? 그래서 10살. 문제에서 형제 나이의 합을 구하라. 10살 더하기 7살. 17. 얘가 문제 정답이 되는 거죠. 그죠? 형제 나이의 합의 값을 구하면 되는 문제니까. 자, 지금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결국 문제 조건에 따라서 알맞게 식을 구성하는 것이 풀이의 최고의 관건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실생활에서의 활용 문제가 반드시 이것이 나의 일상생활에서 선생님 저는 형의 나이를 묻지 않은 지 어느덧 3년입니다. 별로 궁금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건 실생활과 관련이 없으니까 저는 안 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1번 보세요. 어느 두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이 있을 때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건 뭐야 못 푸는 문제인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해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개수는 2분의 n 곱하기 n-1개다. 어느 세 도시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몇 개의 도시를 직선도로로 서로 연결하려고 하는데 필요한 도로의 수가 이 21개일 때 도시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하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선분 얘기했는데 왜 도시 얘기를 해요? 그치? 사실 따져놓고 보면 문제에 따라서는
얘를 싹 생략할 수 있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부터 이거까지를 싹 생략시켜 놓고 어느 세 도시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몇 개의 도시를 직선도로로 서로 연결하려고 한다. 필요한 도로의 수가 21개일 때 도시는 모두 몇 개인지 구해라. 이렇게만 물어볼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걸 왜 준 거야? 그렇게만 물어보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거냐면 지식적인 부분을 외워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암기형 형태의 문항이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즉 이렇게 되는 그 공식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봤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요즘 추세가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니까? 필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배우지 않은 내용이 있다면 그거는 이렇게 이런 공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제시해 줘야 돼. 문제풀이가 어떤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내가 배웠었던 내용을 기준으로 새로운 문제 상황에 배운 내용이 적용되는 것으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의적인 생각이 발생을 하는 거고. 이걸 그냥 외워서 풀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럼 이 얘기부터 먼저 해야 되겠네. 선생님이 어느 두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이 있을 때, 자, 그런 n개의 점을 표시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원 위에다 점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두 점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죠. 맞아요? 이렇게. 그럼 그런 원 위에 있는 n개의 점이 있을 때 그 n개의 점에서 뭐래요? 두 점을 잇는 선분의 개수. 이것도 이제 1학년 때 배웠는데요, 선생님. 도형에 기초하면서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그럼 이 얘기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선분을 이렇게 그었어요. 얘에서 얘로 선분을 이렇게 그었죠.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었어요. 지금 몇 개의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점이 있는데 8개의 점이 있을 때 선분이 몇 개나 발생할까? 이런 것들이 다 도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점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을 뺀, 뭐를 뺀?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점으로 전부 다 선분을 그은 거야.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점에서도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점에다가 선분을 긋겠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이렇게 긋는단 말이야. 그런데 1번에서 그어진 건 이미 한 번 그어졌죠. 즉 아래로 내려지면서 한 번 그어졌고 1번에서 2번은 이렇게 그어지면서 그어졌어. 이런 일들이 선분이 모두 두 번씩 중복돼요. 겹친다고. 그러니까 n개의 점들이 n-1개의 선분들을 그어줄 텐데 자기 자신을 뺀 나머지 개수만큼 선분을 그을 텐데 그게 두 개의 점에 의해서 한 번은 이렇게 그어지고 한 번은 이렇게 그어지는 두 개가 하나로 중복되더라. 즉 한 개가 두 개 겹치더라. 그래서 이를 뭐로 나눠준 거야? 2로 나눠준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미 공부가 되었거나 아니면 공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잊어버렸거나 라고 한다면 잊어버린 상황에서는 또 배우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뭐 해야 돼? 제시해 줘야 돼요. 그 다음엔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어느 세 도시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는다? 도시를 뭘로 보면 돼? 도시를 점으로 생각하면 돼요. 도로를 뭐로 보면 돼? 선분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현재 나와 있는 도로의 개수가 21개래. 몇 개의 도시가 몇 개의 도시가 있는지 모르는데 n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한 도로의 개수가 몇 개라고요? 21개다 그 얘기예요. 비슷한 내용을 어디서 봤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거, 대각선의 총 개수 구하는 걸 봤어요. 그게 이 공식은 아니야. 그거는 한 개의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개예요. 자기 자신 이웃하는 2개 뺀 나머지 점들을 그어야 되니까. 그래서 2분의 n 곱하기 n-3이 대각선 전체 개수가 되는 것이고 지금 이 문제는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서로 다른 두 점. 뭐라고요? 어느 두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n개의 점. 그런 n개의 점을 가지고 만들었을 때 이런 식이 만들어지더라. 왜 대각선 얘기를 선생님이 했냐면 그 대각선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때의 얘는 몇 각형이냐 아니면 몇 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가 몇 개냐 몇 각형에서 대각선의 개수 몇 개냐 구하는 문제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여기에 7개의 도시가 있었다 그러면 7 곱하기 6 해서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21개. 어머 벌써 답이 나왔네. 이렇게 찾아갔었던 게 예상하고 확인하기로 찾았었어요.
옛날에 대각선의 총개수를 주고 몇 각형이냐 찾는 문제에서는. 그러면 이때에도 얘를 선생님이 지금 조금 전에 n을 7이라고 예상을 하고 문제를 풀었어. n을 8이라고 예상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4, 7, 28, 28개 나오니까 또 줄이겠지. 이렇게 예상하고 확인하기로 푸는 게 아니라 얘는요. 이제 3학년이 되었으니까 2차 방정식으로 식을 작성합니다. 뭐 하는 거야? 2를 양변에 곱해요. 그러니까 n 곱하기 n-1이 되겠지. 그게 42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나서 분배시켜서 n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요.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42는 0.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죠. 맞아? 그럼 나는 몇 개의 도시인지 n개의 도시가 n개. 이거 찾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찾을 때 어떻게? 6, 7에 42. 뭐라고요? 6, 7에 42 마이너스 7에다 붙여서 이렇게. 그러면 n 플러스 6 곱하기 n-7로 인수분해가 되는 것이고 n은 마이너스 6이나 또는 n은 7이니까 몇 개의 도시? 7개의 도시가 있겠구나. 정답은 7개. 도시의 개수가 아무리 적다 그래도 음수의 개수만큼은 살펴볼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개수, 이제 예제 1번 같은 문제도 직접 여러분들이 식을 찾아서 문제에 도전하기보다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배우지 않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제시를 하고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혹시라도 이런 제시 없이 이것을 풀어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거나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식이 있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등장을 했다 라고 한다면 메모해 놓고 그것을 먼저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문제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죠?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빼놓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충분히. 근데 추세가 이제 그렇진 않긴 한데 혹시라도 모를 때는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할 것. 자, 이제 다음 수에 대한 2차 방정식 활용 문제. 자, 이것도요. 선생님이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연속하는 두 정수 한번 볼까요? 연속하는 두 정수. 3학년의 수업이 선생님이 첫 시간일 수도 있을 테니까 연속하는 두 정수를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작은 수를 x로 둔다면 그거보다 크면서 연속하는 수는 x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큰 수를 x로 둔다면 그것과 연속하는 두 정수 x-1로 이렇게 해서 연속한다라고 하는 건 1 차이가 난다. 연속하는 두 정수 사이에서는 얼마 차이가 난다? 1 차이가 난다. 그런데 연속하는 세 정수를 표현하게 될 때 연속하는 세 정수를 나타낼 때는요. 이때도 마찬가지야. 제일 작은 걸 x라고 놨다면 그 다음은 x 플러스 1, 그 다음은 x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타내거나 또는 가장 큰 수를 세 개의 정수 중 가장 큰 수를 x라고 놨다면 연속해야 되므로 하나씩 줄어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 개 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보다 조금 더 식을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으려면 요것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가운데 오는 수를 x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으면서 연속하는 거 x-1. 이거 가운데 오는 수보다 크면서 연속하는 거 x 플러스 1.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하겠더라 그 얘기예요. 어떻게 놓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어떤 상황으로 놓던지 간에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것. 찾다 보면 어떤 식이 만들어졌을 것이고 그 식을 풀어내면서 x값을 찾을 텐데 이렇게 식을 만들어 놓고 구하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정수 구하라고 했는데 x 구한 게 너무나 신이 난 나머지 x를 답을 쓰고 나온다면 그때 문제가 되겠죠. 가운데 있는 걸 x로 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식이 조금 더 간단해지긴 하는데 뭐 문제에서 제일 작은 거 찾아라 그랬는데 가운데 거 x 찾은 거 신이 나서 x 그냥 쓰고 나오면 틀리겠지. 마지막까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 무엇인지 놓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연속하는 세 홀수나 또는 세 짝수 같은 경우 이거 표현할 때예요. 연속하는 세 홀수 및 세 짝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렇지. 세 홀수나 짝수는 연속할 때 몇 차이가 난다고? 2씩 차이가 나요. 몇씩 차이가 나? 2씩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2씩 차이가 나는 것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경우에는 가운데 오는 수를 x로 놨다면 그거보다 작으면서 x-2, 그거보다 크면서 x 플러스 2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요거를 대비해서, 요것과 대비해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만약에 제일 작은 걸 x라고 놨다면 선생님 제일 작은 홀수 또는 제일 작은 짝수 찾으래요.
그러면 내가 한 번에 x 구한 것이 답이 나오게 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x를 이쪽에다 놓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3이 아니라 옳지 4. 제일 큰 수 구하래요. 그래서 제일 큰 수, 큰 홀수 구하래요. 제일 큰 짝수 구하래요. 라고 한다면 이걸 x라고 놓겠습니다. 왜냐면 한 번에 답을 찾아서 딱 답이 나오게. 실수가 그런 쪽에서 일어난다면 그래서 x-2 옳지 x-4로 연속하는 세 홀수 및 짝수들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됐나요? 해서 연속하는 수에 대한 얘기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고 있는지 대표적인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문제 읽어봐. 자연수의 연속하는 밑줄 세 홀수에다 동그라미의 제곱의 합이 251일 때 세 홀수의 제곱의 합이 세 홀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선생님이 아무래도 가운데 오는 수 x, 그 다음에 x-2, x 플러스 2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세 홀수입니다. x는 홀수라고 하는 전제를 달아주면 2씩 더해진 것이 다 홀수가 되겠군요. 그죠? 연속하는 조건 만족시켰고 문제, 제곱의 합 불러 x-2의 전체 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이것이 뭐가 된다? 251이 됩니다. 그 얘기예요. 됐니? 자, 이제 이걸 풀어나갑시다. 전개시켰던 거 곱셈 공식에서 다 배웠던 거죠. x제곱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그것이 251.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x제곱과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4x와 플러스 4x 이렇게 싹싹 지워지죠. x제곱, x제곱, x제곱 3번 나왔네요. 3x제곱. 4 더하기 4, 8입니다. 그래서 너는 251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그러면 3x는 1 빼니까 3, 그 다음에 243 이렇게 만들어지나요? 자, 이렇게 되죠. 자, 3x제곱이 243이래요. x제곱은 3으로 양변 나누면 3, 8에 24, 3, 1은 3, 81. 그러므로 x는 옳지.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9로 찾는 게 정답이에요. 원래 첫 번째 찾아야 될 일이야.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9라고 찾는 게 원래 찾는 거야. 순서상. 왜냐면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로 81의 제곱근이 x 아니겠습니까? 이 81을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81 해서 인수분해시켜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9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그러니? 자, 그러면 여기에서 x는 뭐로 정리해야 될까? 연속하는 자연수의 세 홀수니까 뭐라고요? x는 9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끝난 거 아니야. 세 홀수의 합을 구하라. 그럼 세 홀수가 뭐가 나오는 거야? 9-인 7, 9, 11.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라. 그 얘기죠. 그래서 얼마? 27. 정답을 27로 찾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선생님이 한 문제라도 이렇게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3학년이에요. 3학년이니까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을 그간에 대충 유형 문제들 몇 가지 접해보면서 만족할 만큼 점수가 나오니까 자신의 공부 방식에 대한 반성 없이 그간에 그렇게 공부해 왔었던 제자들이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공부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에 대해서 한 번쯤 꼭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도형에서의 활용 그 첫 번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물론 도형에서의 활용 첫 번째, 두 번째로 구분 지어 놓긴 했는데 전체 다 도형으로 하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각형이냐 아니면 원이냐 이런 것으로 또 차이 나게 정리를 해볼 수, 또 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니까 굳이 나눠놓고 나자면 도형에서의 활용,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면 도형이 됐거나 아니면 입체 도형이 됐거나 문제의 조건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 주어질 때 그것이 넓이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또 둘레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그것이 건널비에 관련된 얘기일 수도 있고 입체 도형이겠죠. 이제 건널비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부피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한 얘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게 평면 도형의 넓이나 입체 도형, 평면 도형의 둘레가 되었거나 그 기본적인 도형의 공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넓이라고 한다면 직사각형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 옳지. 밑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뭐 이런 거. 아니면 사다리꼴의 넓이는, 그러니까 초등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윗변 더하기 아랫변.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그냥 여기 봐.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또는 나누기 2. 그죠? 이 정도야 지금 중학교 3학년 됐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둘레는, 직사각형의 둘레는, 만약에 둘레 구하라 그러면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 가로 더하기 세로. 삼각형 둘레는 세 변의 길이 합구해야 되는 거. 그래서 도형에서의 활용이라고는 하나, 이미 여러분들 도형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특히나 직사각형, 정사각형, 삼각형, 사다리꼴 정도는 하도 많이 봐서 아는데 평행사변형하면 또 순간 음치타는 친구들이 있어요. 밑변 곱하기 높이. 마름모의 넓이라고 얘기하면 또 마름모는 어떻게 하는 거지? 또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각선, 두 대각선의 곱 나누기 2 또는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거. 또 정사각형에서의 넓이를 구하게 될 때 마름모의 넓이로 같이 구해서 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내용들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죠? 잊어버릴 수는 있는데 잊어버린 내용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 바로 통해서 어떻게 식을 만들어 가는지 도형에 나와 있었던 조건을 알고 있는 식을 이용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둘레 길이가 46cm이고 넓이가 120제곱cm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한다. 이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에 뭘 구하라? 차를 구하라. 그러니까 가로 길이 구해야 되고 세로 길이 구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직사각형이라고 하는 도형이 나와요. 그런데 왜 안 그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문제가 해석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왜 그림을 안 그리지? 그림을 그려서라도 해결을 하고 가야 돼. 둘레의 길이가 46cm래. 여기에 나와 있는 가로하고 세로의 길이를 다 더해서 46cm가 나오고요. 곱해서 120제곱cm가 된대요. 그러면 가로의 길이를 x라고 놨습니다. 세로의 길이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y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대요. 좋아. 그러면 x 곱하기 y가 뭐가 되는 걸 아냐면 120제곱cm가 되는 이런 첫 번째 식 찾은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첫 번째 식 찾기 전에 y라고 하는 문자가 등장하게 되면 이거 연립방정식인가 이렇게 대번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냥 문제를 형태에 따라서 외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2차 방정식으로 작성을 하기 위해서는 문자를 2개 이상으로 늘려서는 안 되겠다. 한 개의 문자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첫 번째 조건, 둘레의 길이, 즉 x 더하기 y에서 가로 길이 더하기 세로에서 2배 해주게 되면 그것이 직사각형 둘레의 길이가 되고 얘가 46이 되는구나. 이 얘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뭘 만드는 거냐면 2x, 양변 2로 나눌까요? 2로 먼저 나누면 x 플러스 y가 뭐가 된다? 옳지, 23이 된다. y에 대해서 정리하면 y는 23 마이너스 x가 되는구나. 이 사실을 아는 거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그래서 y는 x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x. x는 얼마라고요? 23 마이너스 x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둘레 길이를 통해서 세로의 길이를 따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렇게 정리된 것을 y 대신에 23 마이너스 x를 대입하는 연립방정식의 의미로서도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곱에 대한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연립방정식은 우리 교과 과정에서 아직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나오는 거야? 옳지, 고등과정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못 푸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지. y를 23-x로 표현할 수 있다면 바로 이어지는 이렇게 곱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 식을 x 곱하기 x 23-x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가 된다고? 120제곱cm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우리가 배웠었던 옳지. 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x제곱인데 이항시켰어요. 23x인데 마이너스 23x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얼마? 120. 그것은 0입니다. 그 얘기예요. 곱해서 120 나오고 더해서 마이너스 23 되는 두 개의 수를 찾아야 돼. 아, 요게 또 찾기가 어렵겠네요. 그럼 한번 찾아보죠, 뭐. 안 된다 하지 말고 120을 소인수분해 한번 시켜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소인수분해라고 하긴 그렇고 30 곱하기 4 하게 되면 120 나오는데
지금 여기에다 있는 120 나올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수들을 수의 조합을 살펴봐야 되니까 뭐 볼 수 있을까? 20 곱하기 6? 20 곱하기 6도 120이 되긴 하는데 20 곱하기 6도 120이 되긴 하는데 그 합이나 뭘 이용해서 마이너스 23이 되는 것을 찾기가 조금 그렇네요. 그러면 일단은 인수분해 해보죠. 2, 60, 2, 30, 3, 10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 2 곱하기 5에서 2의 세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찾았다. 뭘까요? 옳지. 8하고 15요. 8하고 15. 8하고 15. 8 곱하기 15가 15 곱하기 8. 그러니까 수가 커질 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에서 답을 찾는 게 조금 어려울 때에는 인수분해에서 이제 두 곱의 수를 찾기 어려울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소인수분해에서 어떤 수들 간의 조합을 알맞게 찾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딱딱 붙이게 되면 15 곱하기 8이 마이너스 15 곱하기 마이너스 8이 120이 될 것이고 다음에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 13이 되는 걸 밝혔다면 x 마이너스 8 곱하기 x 마이너스 15가 되겠습니다. 는 0 이렇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지금처럼 나와 있는 데에서 x가 8이거나 또는 x가 15 이렇게 되겠죠. 그럼 8이어야 될까 15여야 될까? 아니면 둘 다가 될까? 둘 중 하나라면 누가 돼야 될까? 고민되겠지.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보고 있냐면 이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의 차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가 만약에 x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이때 세로의 길이인 y는 그럼 얼마가 된다고? 23 마이너스 했으니까 세로의 길이는 얼마가 나온다? 23 마이너스 x 8에서 23 빼니까 얘가 15가 될 거고 이때 세로는 얼마? 옳지. 23에서 15 빼니까 8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로가 8이면 세로가 15가 가로가 15면 세로가 8이 이렇게 되겠구나. 근데 두 수의 차를 구하라. 그랬으면 어떻게 구해야 돼? 얘는 마이너스 7이고 얘는 7인데요. 이렇게 찾나? 아니죠. 뭐라고 얘기해야 돼? 두 수의 차이라고 하는 건 큰 수에서 작은 수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가 길 수도 있고 세로가 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5 마이너스 8에서 얼마? 7cm로 이렇게 그 차를 완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됐나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옳지. 해서 무조건 2차 방정식이 나와야 되는데 식을 어떻게 만들어 가지? 문자를 늘리면서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문자를 일단 줄여 놓을 생각을 하도록 하고 그 문자를 줄이기 위해서 조건을 활용할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꼭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형에서의 활용 그 두 번째. 굳이 뭐 나누는 것도 큰 의미는 없었지만 여기서 등장하는 거 원에 대한 얘기예요. 원. 원도 등장할 수 있겠구나. 평면 도형 중에서. 그럼 이 원이 나오게 되면 원의 반지름을 뭐라고 했을 때? r이라고 했을 때 이 원의 둘레. 즉 원주는 어떻게 구한다고? 이 공식 알고 있어야 돼. 초등학교 6학년 과정만 정상적으로 졸업했어도 옳지. 2 파이 r. 물론 초등학교 때는 원주 u를 파이라고 안 나타내지만 중학교 1학년 때 파이라고 하는 거 배웁니다. 그럼 이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지금 도형 시간이 아니니까 이렇게 공식을 소개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죠. 왜 파이 r 제곱이 되고 왜 2파이 r이 되는지는 도형 시간에 이미 공부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원의 둘레와 원의 넓이를 혹시라도 잊어버렸던 제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둘 것. 그리고 문제로 이어지는 건 다음과 같이 풀어내면 돼요. 봐요. 어떤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4cm만큼 늘렸더니 그 넓이는 처음 원의 넓이의 3배가 되었다. 이때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요. 싹싹싹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 그래서 그걸 x라고 놓을 수도 있고 r이라고 놓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죠?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게 이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로구나. 그런데 어떤 조작이 있었냐면 반지름의 길이를 4cm만큼 늘렸대요. 4cm만큼 늘려서 새로운 원을 이렇게 싹 만들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넓이는 처음 원의 넓이의 3배가 되었다. 그럼 처음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새로 만들어진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거야? r 플러스 4cm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 플러스 4 제곱 파이.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원의 넓이는 원래 넓이의 몇 배가 되었다? 3배가 되었다. 그래서 곱하기 3. 그게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 이 얘기죠. 지금 이 문제 풀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선생님 파이 어떻게 해요? 파이? 등식이죠. 양변을 파이로 나눠. 싹싹. 없어지지. 2야 3r제곱은 이거 전개하면 r제곱 플러스 8r 플러스 16 이렇게 됩니다. 이항시켜. 2r제곱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16은 0 나와요.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라고? 처음 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r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있는 지금 이러한 2차 방정식이 개수가 짝수로 등장했네. 그쵸? 얘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0이 아닌 같은 수 나누어도 우리 친절한 등호식 변하지 않는 이러한 등식이 기본이에요. 양변을 2로 나누죠. 그러면 r제곱 마이너스 4r 마이너스 얼마? 8은 0 이렇게 나오네요. 자, 이제 어떻게 할까? 곱해서 마이너스 8 더해서 4 마이너스 4 되는 수 찾으려고 했더니 안 찾아져. 그쵸? 맞아요? 안 찾아집니다. 그게 안 찾아질 때 이 기어코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고야 말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지 말고 내가 어떤 경우에서 잠깐 잘못 생각해서 인수분해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버리면 안 되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하면 근의 공식으로 가세요. 그 중에 짝수 근의 공식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하나 한번 볼까? R은 그냥 근의 공식으로 해. 두 개 비교해 줄게요. R은 2A분의 마이너스 B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하면 얼마니 이거? 옳지. 플러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4, 4, 16 마이너스 4AC 플러스 4, 8에 32 이 얘기죠. 맞냐? 그러면 R은 2분의 4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 얼마니? 48이죠? 48은 루트 16이지. 얼마라고요? 48은 16 곱하기 3이지. 16 곱하기 3이니까 16 근호 밖으로 나면 4 루트 3 되죠? 그래서 약분하게 되면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가 커? 2 루트 3이 커? 2 루트 3이 커요. 그러면 2에서 2 루트 3 뺀 건 음수지. 지금 내가 구하는 건 반지름 r이죠. 거기에 선생님 교재에다 적어놓은 것처럼 변의 길이나 아니면은 뭐 반지름의 길이나 이게 음수로 나올 수 있어 없어요? 항상 양수야. 0보다 커야 돼. 그래서 이 중에서 r은 뭐가 된다? 2 플러스 2 루트 3이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여기서 잠깐. 얘를 통해서 왜 짝수근의 공식을 쓰는 게 간단한지 설명하도록 하죠. 짝수근의 공식을 쓰면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 그 B'에 해당하는 값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 있냐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정리하면 R은 A분의 2차항의 개수 A분의 1이죠. 1분의 마이너스 B'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4 마이너스 AC 플러스 8 그래서 넌 얼마? 2 플러스 마이너스 10 잠깐만. 요게 2는 4, b제곱 2는 4 마이너스 ac니까 플러스 8. 12 맞네. 선생님 헷갈렸네. 4, 3, 10이니까 2 루트 얼마? 3 이렇게 나오죠. 됐지? 어때? 똑같이 나오죠. 계산 과정은 훨씬 간단해진다고. 그러면서 이제 r은 양수가 돼야 되니까 그 중에서도 2 플러스 2 루트 3 이렇게 찾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근의 공식을 적용시키는 활용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그리고 그 중에서 만약에 1차의 개수가 짝수가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뭘로 풀어낼 수 있다? 옳지? 짝수근의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한번 당부하도록 하죠. 자, 이제 쏘아올린 물체에 관한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2차 함수에서도 활용할 때 또 등장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건 우리가 물체를 쏘아 올리면 예를 들어 지면에서 쏘아 올렸다거나 아니면 어디에서 지면으로부터 몇 미터 높이 올라간 거 그러니까 지면에서부터 물체를 빵 쏘아 올려서 휘웅 올라갔다 떨어지는 그 상황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지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높이에 있는 곳에서 물체를 던졌을 때 시웅 해서 땅바닥에 떨어진다거나 이런 상황들을 여러 가지 놓고 볼 수 있는데 그 상황에 중력 가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물체를 쏘아 올린 속력이 어떻게 되는지 등등에 대한 내용을 모두 감안해서 그때그때 변하는 높이 h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의 식에 대한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학 시간도 아니고. 왜냐하면 문제에서 주어지게 될 거예요. 이런 관계식이 된다더라. 그럼 이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건 뭐야? 해석이에요, 해석.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무엇을 찾아라고 묻고 있는 건지 쏘아 올린 물체에 대한 얘기는 그 식을 만드는데 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 식이 의미하는 거, 시간에 따른 높이의 변화의 그 식이 어떤 관계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거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죠. 자, 봐요. 자, 확인해보면 지면으로부터 초속 40m로 똑바로 쏘아 올린 공의 t초의 높이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이 공이 다시 지면으로 떨어지는 것은 쏘아 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라. 자,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내가 40t-5t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을 유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는.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알맞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지면에 물체가 있었는데 그 지면에 있는 물체를 뿅 쏘아 올렸어요. 그랬다가 떨어지겠죠. 땅 하고 땅바닥에 떨어졌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묻는 거는 그때 t초의 높이를 h라고 한다면 그 h가 40t-5t 제곱이 되는데 그런데 이 공이 다시 지면에 떨어지는 것은 쏘아올린 지 몇 초 후인지 구하라. 다시 지면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높이가 0이 됐다 그 얘기죠. 높이가 뭐가 됐다고? 0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1초라고 한다면 40-5에서 35m. 그죠? 1초 지나면 35m까지 올라간대. 맞지? 1 집어넣으면. 그래서 그 높이가 0이 되는 것은 언제이냐? 그러면 식을 정리해봤더니 40t-5t 제곱이 0이 된다고? 그러면 5t 제곱 마이너스 40t가 0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거네. 양변 5로 나눠주면 t 제곱 마이너스 8t가 0이네. 인수분해하면 t로 묶어내서 t 마이너스 8이 0이 된다는 얘기네. 그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야? 얘를 풀어내라 그러면 t는 0일 때 한 번, t는 8초일 때 한 번, 그 높이가 0이 되겠다 그 얘기예요. 맞죠? 이 문제의 뜻을 해석하면. 그러면 0초와 8초 이렇게 두 개 써야 돼? 아니죠. 지면에 떨어진다는 건 최초 0초 쏘아 올리기 전에 높이가 0이었겠지. 빵 쏘아 올려서 8초 만에 다시 떨어졌겠죠. 그래서 뭐라고 쓰는 거야? 8초 후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몇 초 후냐? 8초 후에 지면으로 떡 하고 떨어진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죠. 맞습니다. 보다 더 다양한 2차 방정식의 활용들 있어요.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을 그러면서 계속 접해봐야 되고 문제풀이에서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라는 것 사실을 또한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제자들이 지금 풀었었던 대표적인 문항이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풀이 강의에서 등장하는 문제 내지는 또 다른 문제집에서 풀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접해보되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2차 방정식을 문제 상황에 활용해 나가기 위해서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 혹시라도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알아내고 또 기억하고 이래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2차 방식 활용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도 건강하게 만나서 우리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